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정말 많아졌는데요. 관련 산업 규모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행정에서도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성숙한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해전대학교 반려동물 토탈케어학과 박윤성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도 직접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8살 된 포메라이안 써니라는 친구와 그리고 2살 된 셔틀랜드 십도 보보라는 친구와 같이 동거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 실제 이 반려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요, 전체 인구의 약 25% 정도인 대략 600만 가구 정도가 되고요. 평균 세대원을 고려해서 계산해 보면 반려동물 인구는 대략 1,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지금 관련 산업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의 펫과 그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펫코노미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요, 2015년 1조 5천억 원 규모였던 반려동물 시장이 네. 올해는 4조 5천억 원에 이를 거로 관측하고 있고요. 네. 2027년에는 6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는 기존에 귀여워서 즐기기 위해서 애완동물을 키우던 애완동물 시기에서 가족처럼 지내는 반려동물의 의미가 중요시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상황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없던 상품들이나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 이렇게 반려인이 좀 늘어난 이유를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산업화, 도시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통적 가구 형태인 대가족 형태에서 이제 독신이나 노인부부, 자녀만 없이 사는 부부 등과 같은 핵가족 형태로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의 교류나 소통 이런 것들이 적어지게 되고 그만큼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을 선택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KG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발표에 따르면요,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로 동물을 좋아해서 라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고, 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가족, 친구를 가지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36.7%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반려동물은 주인에게 무조건적인 애정과 사랑을 준다는 점에서 또 이 교감의 상대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점에서 또 현대인들에게 그 사회적 관계에서 겪는 좀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그런 또 도움이 되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그 어느 시기보다도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도 발생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 보조 치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동물 보조 치료란 사람과 동물의 상호작용을 이용을 해서 인간 치료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한국일보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자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게 코로나19의 극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91% 이상이 그렇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늘고 이제 집에 있는 만큼 우울감이나 무기력 이런 것들이 반려동물을 통해서 많은 위안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반려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기되는 동물이 많아지고 또 동물 학대 문제도 종종 발생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농림부에 따르면 국내 유기동물 발생 수는요, 2021년 11만 8천 마리, 하루에 약 300마리 이상이 유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기가 된 동물들은 주인에 의존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야생에서 적응하며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이를 찾아 배회하다가 굶주림이나 추위나 질병, 로드킬과 같은 많은 문제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만약 구조되다 하더라도요, 입양되거나 소유자에게 재인도되는 경우는 38.5% 정도이고요. 네. 자연사나 안락사의 경우는 46.6%로 절반 수치에 가깝습니다. 네. 그 외에도 무리를 이루며 다니며 들깨화되어서 가축을 사냥하거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2021년 5월에 남양주 한 야산 입구에 50대 여성이 대형견에게 물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고견은 반려견으로 길러지다가 수개월 전에 야산에 유기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좀 이 유기동물과 관련된 문제를 좀 먼저 짚어보면 이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준비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게 돼서 이렇게 좀 유기가 되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사용 설명서를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도 이런 반려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일반 보호자들은 이런 반려견의 감각적 특징이나 성향적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되다 보니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그 문제를 예방할 수가 없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방송이나 영화에 보면 동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영화나 방송에서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런 모습들만 보고 반려견을 입양받는다면 정말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영화 중에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아시나요? 네. 네. 그 101마리 달마시안 영화에 등장하는 달마시안들은 하얀 색깔 바탕에 검정 색깔 얼룩무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귀엽고 귀품 있는 어떤 그런 외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많은 보호자들에게 입양되었고 사랑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달마시안의 실제 성격은 그렇지 못해요. 네. 굉장히 활동적이고 굉장히 다소 좀 거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네. 집 안에서 키울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많이 버려진 유기 견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견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네. 예전 한 예능 프로에서 상근이라고 하는 네. 그레이트 피네이즈라는 견종들 많은 보호자들이 관심 갖고 사랑을 줬었던 친구들인데 네. 그만큼 활동량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중소라고 하는 펜브록 웰시코기와 같은 견종도 네.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과 함께 생활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이 반려동물을 키우기까지 많은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 좀 고민을 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포기나 파양을 고려한 사람이 설문자 중에 22.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양육 포기의 이유로는 물건 훼손이나 짖음 등의 동물 행동에 관련된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네. 그 다음 순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았다. 그리고 이사, 취업 등의 여건 변화가 생겨서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주요 원인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반려동물 행동적 문제들이 파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고려입니다. 생활 방식과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반려견을 입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활동적인 생활을 원하는지 혹은 조용한 생활을 원하는지 혼자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본인에게 맞는 반려견을 입양받아야 합니다. 네. 반려견들은 수세기에 거쳐서 인간에 의해 개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개량된 모습들은 개체마다 가진 성향과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견종은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 운동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 집안에 있는 물건을 훼손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견종들은 외로움을 또 많이 느껴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하루 종일 짖거나 하울링을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초기 입양 비용으로 드는 비용이 전체적인 비용으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이 비용은 반려견을 입양할 때 유료로 입양하였을 때 평균으로 50만 원 정도. 그리고 초기 비용, 뭐 식기나 집 이런 것들을 구입 비용으로 해서 50만 원 정도. 그래서 초기 입양 비용이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 그리고 매월 양육 비용으로는 약 18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외에도 반려견의 건강 상태나 성향에 따라서 비용들은 다 다르게 적용이 되니 네. 입양 전 충분한 예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구성원입니다. 네. 가족 구성원은 견종을 선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개들의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 시기 안에 뭐 출산이나 뭐 결혼과 같은 구성원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를 고려해서 입양을 하셔야 합니다. 네. 집안의 어린 자녀와 함께 자란다면 성향이 조금 더 조용하고 차분하고 친절한 성향을 가진 반려견을 선택하는 게 좋고 혹은 반려견 이외에 소형 동물들과 함께 산다면 수렵 본능이 적은 견종들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환경 조건인데요. 집의 크기와 크기에 비례하는 활동성을 가진 견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몇몇 견종들은 작은 공간에서도 굉장히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견종들은 활동이 제공되지 않으면 집을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네. 많은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러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네.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 경험해 보셨다면 굉장히 힘든 사건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역에서 1년에 2번 털갈이를 하는 뭐 이중모 구조를 가진 진돗개나 뭐 시베리안 허스키, 골든 레트리버 같은 견종들을 실내에서 키우기를 고려하신다 그러면 알러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네.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키우기 전에 정말 예뻐서 키우지만 키우기 전에 준비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네요. 네, 그리고 보면 또 반려동물을 두고 반려인 그리고 비반려인 사이에 갈등도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서로 존중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네. 반려인과 비반려인들 간의 갈등 원인이 왜 발생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반려인은 비반려인의 행동과 인식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했고요. 비반려인은 반려동물의 소음이나 위생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면 먼저 반려인은 비반려인의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네. 비반려인에 대한 행동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네. 반려동물에 대한 캠페인이나 교육들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비반려인들은 반려견을 만났을 때 너무 눈을 응시하고 있거나 혹은 뭐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서 만지거나 네. 간식을 주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가급적이면 삼가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갑자기 다가가 소리를 지르는 행동들을 좀 많이 해요. 귀엽기 때문에 어머 너무 이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반려동물 입장에서는 그 행동이 갑작스럽게 소음이 발생되고 자기한테 뭔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방어적 태도나 공격적 태도를 취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네. 그리고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은 반려견이 지켜야 될 패티켓들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배설물 수거라든가 외출 시 2m 이내의 리드줄 그리고 인식표 착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이런 에티켓을 잘 이행하여서 비반려인들로 하여금 불쾌하거나 혐오스럽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비반려인 중에서 이 반려동물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부분도 좀 있는데 네네.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렇게 좀 대처하시는 반려인도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반려인과 비반려인으로 나누어서 예방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비반려인들은 모르는 개에게 보호자의 허락 없이 다가가 만지거나 소리 지르는 행동들, 그리고 자극이 될 만한 행동들은 가급적 하지 마셔야 되고요. 네. 혹시 만약에 달려오는 개를 마주한다. 그러면 대부분 무서우니까 도망가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이렇게 자극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될 행동을 최소화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반려인들의 예방 조치로는요. 우선 반려견 의무 사항을 잘 이행하셔야 되겠죠. 외출 시 2m 이내 리드줄 무조건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식표 착용이나 혹시 맹견이나 이제 공격성을 행동을 보이는 친구들은 입마개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타인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반려견을 판단을 했을 때 성향적으로 공격적이거나 아주 조금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입마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호자들이 본인의 반려견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들이 필요한데요. 네. 아주 사소한 경계성이나 공격선도 문제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 좀 미비했던 게 사실이죠. 근데 네네. 보면 지금 관련 제도나 법들이 계속해서 정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려인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들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사회에 동물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이 동물 보호나 복지에 대한 의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에 31년 만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네.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동물 학대에 대한 내용으로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외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였고요. 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것이 적발되면 최소 5일 이상 보호자가 격리 조치가 되고요.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려동물 관리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에게는 수강 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서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네. 보호자의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 불가피하게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신청받아서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추가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진 만큼 많은 사회적 문제들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과 동반자적 관계에 살고 있는데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많은 어려움과 학대나 유기, 물림사고들,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입양 전후에 보호자들을 위한 교육들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입양 전 보호자를 대상으로 동물의 특징이나 관리, 훈련 방법에 대해서 선행하여서 보호자 스스로가 자신과 잘 맞는 반려동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입양 후에는 양육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비반려인들을 위한 동물보호교육과 패티켓에 대한 부가적인 교육이 진행된다면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 간의 갈등 요소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들은 개인이 진행하여서 보호자들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나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많은 분들이 이런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하여서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반려 인구가 천만인 시대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